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입하면 왠지 좋아 보이는 상품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말이죠. 그러나 실속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것은요, 빚 좋은 개설구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신랑 신부가 고생하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요, 거치대는 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치대의 대표적인 것은요, 허영심하고 허풍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회사란 어떤 곳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란요, 고객, 가입자의 돈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고객한테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대 마진을 통해서 금융회사 이익을 수취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를 또 수취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입하면 좋아 보이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긴 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죠. 먼저 ISA라고 하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ISA의 단점은요,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각종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혜택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다음은 ETF가 되겠습니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요, 주식처럼 투자할 수가 있다. 저렴한 수수료다 해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요즘은요, 주식 투자를 홈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도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ETF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화된 주식 투자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자 손실 시 일반인들은요,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요, 투자 손실을 머금고 손절매하고 나서 다시 또 그 투자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LS와 DL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LS는 주가지수 연계증권이고 DLS는 파생결합증권이 되겠습니다. ELS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에 일정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DLS는 금리나 원자재, 환율 등에 연계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 투자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요, 실제 수익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금을 전액 손실 가능성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ELB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원금 보장형 DLS라고 합니다. DLS가 원금 보장을 안 하다 보니까 그 DLS의 단점을 보완한 원금 보장형인데요. 채권이나 안전자산에 투자하면서 옵션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만은요.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해 주지만 투자의 목적이 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옵션 등에 대한 투자는요, 로또용 확률로 극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원금만 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ELB 상품 중에서 양방향 수익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주가나 각종 지수가 하락해도 아니면 상승해도 일정한 수익을 제공한다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수익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대 단점이죠. 다음은 수시 입출금 계좌가 되겠습니다. MMF나 CMA 같은 자산관리 계좌가 되겠는데요.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익은 굉장히 저조하죠. 놀고 있는 돈, 아이들 머니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반드시 단기 운영 자금은 수시 입출금에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투자가 중요하겠죠. 다음은 정기 예금이나 적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출 등의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예금과 적금은 무의미합니다. 투자 상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펀드가 되겠습니다.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투자 수익을 제공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펀드는요, 수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요. 주식이나 주식 지수 등에 직접 투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투자 성과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간접 투자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주식 투자나 매일반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펀드에 장기 투자해서 성공적인 수익을 가져온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까지 각광받았던 ESG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펀드를 대표적인 컨셉 펀드라고 규정짓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량한 기업은 원래부터 환경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에 힘을 씁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ESG 펀드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요. ESG를 먼저 실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펀드를 구성한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인 왜곡된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웩도도고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듭니다. 개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맞겠죠.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엔요, ESG 펀드가 약간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조한 수익률 때문이죠. 다음은 과거에 생계형 저축이라고 불리던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이자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자 수익이 원래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혜택도 굉장히 저조하겠죠. 다음은 비과세 저축보험이 되겠습니다. 방카슈랑스 상품으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 10년 만기 10년 납을 했을 때 만기 시 비과세 된다는 그런 저축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요, 보험 사업비가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낮은 공시율하고 만기 시 수익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10년 만기가 아니라 20년, 30년 만기형 비과세 저축보험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상품도 보험 사업비 부담이 있고요. 낮은 공시율, 그 다음에 만기 수익이 미미하다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복리를 주는 금융상품은 어떨까요? 보험 상품 대부분은요, 복리를 지급합니다. 결국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가 일단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등이 없는 투자 비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그 성과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에 보험 상품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보험 상품을 통해서 복리 효과를 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무배당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경영 성과가 난 경우 가입자한테 배당하는 유배당 상품이 아니라 무배당 상품으로 회사가 이익을 고스란히 전부 다 취득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무배당 상품은 유배당 상품에 비해서 값이 싸다고는 하나 요즘은 전체가 다 무배당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배당 보험 상품은 어떨까요? 국내 상품은 없으나 외국 상품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 성과가 난 경우에 가입자한테 배당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과대 포장한 배당률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실현 불가능성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상품으로 가입 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수익원인 종신보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장으로 유지 시에는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요, 지나치게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종신도로 보장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부양 기간까지만 보장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고연령대, 뭐 70세 이상이죠. 그랬을 때 쓸데없이 비싼 위험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은 해약하고 정기보험으로 60세나 65세까지만 보장받아서 아주 값싸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만기 환급형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보장을 하면서 만기 시에 원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석이조라고 하는데요. 과연 일석이조가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따라서 만기 소멸용으로 저렴하게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면 되겠죠. 괜히 비싸게 가입해서 만기 환급을 받는 것보다는요,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만기 환급과 투자를 반드시 비교해서 반드시 만기 소멸용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수익률이 문제입니다. 중도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금 준비금에 대해서 개인이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높게 잡은 연금 한계 연령 115세나 120세 때문에 중도에 사망하는 경우, 조기 사망하는 경우에 연금 낙전 수입이 어떻습니까? 회사한테 돌아오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 가입보다는요,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통해서 투자를 더 지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연금 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달리 5% 확정연금형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면요, 연금을 수령할 때 달리 5%를 적용한 연금을 평생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업비를 부과합니다. 보증 비용도 엄청나게 부과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연금 상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해약 시 손실, 연금 준비금 활용 불가, 연금 낙전 수입 등 과연 이 상품이 장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달러 연금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연금은요, 연금 받을 때 원화로 지급을 하는데 달러 연금은 달러로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한 이후에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을 달러로 평생 지급하는 연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달러라고 하는 안전자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데요.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은요, 복불복입니다. 미래 연금 개시 시점에 환율로 판단해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환전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다음은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한다면 매년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일거삼득의 좋은 효과를 보이는 상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금준비금은 불확실합니다. 연금저축 펀드인 경우에. 그 다음에 공시이율형 상품인 경우에는 연금준비금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 리스크가 있고요. 세액공제를 반영하더라도 투자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약저축과 예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면요, 주택 청약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지금까진 좋았으나 앞으로도 좋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주택 270만 호를 5년에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공급이 과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청약 상품의 존재 가치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주택이 또 남아 돌아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금융상품은요, 오직 소비자한테 유리한 상품만으로 구성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품들만 가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 수수료를 덜 들게 해서 실질적인 투자 수익이 소비자한테 귀속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상품보다는요, 틈새 투자 상품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투자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지속한다면 나중에 투자 수익도 좋아지고 세금도 절세하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겉만 번지르한 금융상품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